옛날 어느 산골 마을의 사방이 높은 산으로 둘러싸여 해가 일찍 저물고 바람 소리가 유난히 거친 곳이 있었습니다. 그 마을의 가장 양지 바른 곳에는 으리으리한 기와집이 한 채 자리 잡고 있었는데 그 집의 담벼락은 어찌나 높은지,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밖에서는 도무지 들여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집 앞을 지날 때마다 저절로 고개를 숙이고 발소리를 죽이며 지나갔으니 그곳은 바로 이 일대에서 가장 많은 땅을 가진 최참판댁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것은 그 집의 재산뿐만이 아니라 그 집 안주인인 마나님의 지독하고도 무서운 인색함이었습니다. 마나님은 곳간에 쌀이 썩어 문드러져도 굶주린 이웃에게 쌀 한 톨 내어주지 않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이 최참판댁 마나님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재물에 대한 욕심이 줄어들기는커녕 날이 갈수록 더해만 갔습니다. 그녀는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허리춤에 매달린 묵직한 열쇠 꾸러미를 확인하는 것이었고, 밤에 잠자리에 들 때도 그 열쇠들을 베개 밑에 깊숙이 찔러 넣어야만 비로소 안심하곤 했습니다. 집안에서 일하는 하인들은 마나님의 날카로운 눈초리가 무서워 숨도 크게 쉬지 못했으며, 혹여나 마당에 떨어진 콩 한 쪽이라도 함부로 주워 먹었다가는 불호령이 떨어지곤 했습니다. 마나님의 얼굴은 욕심으로 인해 굳어져 항상 심술탐은 주름이 잡혀 있었고, 그 눈매는 매서운 겨울바람처럼 차가웠습니다. 그녀에게 세상의 모든 사람은 자신의 재물을 탐내는 도둑처럼 보일 뿐이었습니다. 어느 해 마을에는 극심한 가뭄이 들어 논바닥이 거북이 등처럼 쩍쩍 갈라지고 사람들의 얼굴에는 흙빛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은 무심하게도 비 한 방울 내려주지 않았고 산과들의 풀뿌리마저 말라 비틀어져 먹을 것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줄인 배를 움켜쥐고 최참판댁 대문 앞을 서성거리며 구걸을 했지만 마나님은 대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는 개미 한 마리 들여보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는 대문 밖에서 들려오는 굶주린 사람들의 신음소리가 시끄럽다며 하인들을 시켜 물을 뿌려 쫓아내곤 했습니다. 그녀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자신의 곳간이 줄어들지 않고 가득 차 있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독한 마나님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기이한 비밀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녀가 거처하는 안방 깊숙한 곳, 병풍 뒤에 숨겨진 커다란 옹기 항아리였습니다. 겉보기에는 투박하고 평범해 보이는 검은색 항아리였지만 마나님은 이 항아리를 자신의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겼습니다. 매일 밤 모두가 잠든 시각이 되면 마나님은 방문을 걸어 잠그고 촛불 하나만을 켠 채 그 항아리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항아리의 무거운 뚜껑을 열어보곤 했는데 그 안에는 언제나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하얀 쌀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흉년이 들어 쌀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려운 시절이었지만 이 항아리의 쌀은 퍼내고 퍼내도 줄어드는 법이 없었습니다. 마나님은 이 신비한 항아리를 조상님이 자신에게 내려준 특별한 복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쌀독 앞에 쭈그리고 앉아 하얀 쌀알들을 손으로 쓰다듬으며 혼잣말을 중얼거리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차갑고 매끄러운 쌀의 감촉이 손끝에 닿을 때마다 그녀는 온몸의 전율을 느끼며 희열에 잠기곤 했습니다. 쌀알들은 촛불 아래서 마치 살아있는 보석처럼 영롱하게 빛났고 그 모습을 보고 있으면 세상의 모든 근심과 불안이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밤마다 쌀을 한 바가지씩 퍼내어 다음날 아침 밥을 지으라고 내놓았지만 다음날 밤에 다시 확인해보면 항아리는 여지없이 쌀로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집안의 늙은 유모는 마나님의 이러한 행동을 불안한 눈빛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유모는 젊은 시절부터 이 집안의 대소사를 챙겨온 충직한 사람이었지만 최근 들어 마나님의 안방에서 흘러나오는 기운이 심상치 않음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유모가 보기에 마나님은 단순히 쌀을 아끼는 것을 넘어 그 항아리에 홀린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가끔 마나님이 안방에 틀어박혀 있을 때면 방 안에서 나직하게 웃는 소리가 들려오곤 했는데 그 웃음소리는 기쁨의 찬소리가 아니라 어딘가 섬뜩하고 기괴하게 들렸습니다. 유모는 마나님이 걱정되어 몇 번이고 말을 건네려 했지만 그때마다 마나님은 불같이 화를 내며 입을 다물게 했습니다. 가뭄이 깊어질수록 마을의 인심은 흉흉해졌고 굶어 죽는 사람이 속출했습니다. 그러나 최참판댁의 부엌에서는 매일같이 하얀 쌀밥 짓는 냄새가 담장을 넘어 피어올랐습니다.
그 냄새는 굶주린 마을 사람들에게는 고문과도 같았지만 마나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만의 풍요를 즐겼습니다. 마나님은 그 줄지 않는 항아리 덕분에 곳간의 쌀을 축내지 않고도 끼니를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에 쾌재를 불렀습니다. 그녀는 밥상에 올라온 윤기, 나는 쌀밥을 볼 때마다 자신의 알뜰함과 복을 칭송하며 배불리 먹었지만 이상하게도 아무리 먹어도 허기가 가시지 않는 듯한 기분을 느끼곤 했습니다. 밥을 먹고 돌아서면 또다시 배가 고파오는 기이한 증상이 시작된 것입니다. 어느 날 저녁 마나님은 여느 때처럼 안방에서 항아리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촛불이 일렁이며 벽에 거대한 그림자를 만들어냈고 방 안은 숨 막힐 듯한 정적으로 가득 찼습니다. 마나님은 쌀을 한 줌 쥐어 냄새를 맡아보았습니다. 보통의 쌀이라면 구수한 곡식 냄새가 나야 했지만 그날따라 항아리 속의 쌀에서는 미세하게 비릿한 냄새가 섞여나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오래된 쇠붙이에서 나는 녹냄새 같기도 하고 깊은 청 바닥에서 올라오는 흙냄새 같기도 했습니다. 마나님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코를 킁킁거렸지만 쌀의 빛깔이 너무나 곱고 하얘서 자신의 착각이라 여기고 넘어갔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마나님의 집착은 점점 더 병적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녀는 이제 낮에도 수시로 안방에 들어가 항아리를 확인해야만 직성이 풀렸습니다. 혹시나 하인들이 몰래 들어와 쌀을 훔쳐가지 않을까 하는 의심이 싹됐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항아리 주변에 쌀가루를 뿌려 발자국을 확인하기도 하고 뚜껑에 머리카락을 붙여 누가 열어봤는지 감시하기도 했습니다. 하인들은 마나님의 이런 행동에 혀를 내두르며 수군거렸지만 쫓겨날까 두려워 앞에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집안의 공기는 점점 더 무겁고 차갑게 가라앉았고 마치 보이지 않는 끈적한 안개가 집 전체를 감싸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늦은 밤, 바람이 유난히 세게 불어 창호지 문이 덜컹거리던 때였습니다. 마나님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다가 다시금 항아리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촛불을 켜고 뚜껑을 여는 순간 그녀는 아주 찰나였지만 쌀의 표면이 미세하게 움직이는 것을 본 것 같았습니다. 마치 잔잔한 호수에 돌을 던졌을 때 일어나는 파동처럼 하얀 쌀알들이 스르르 옆으로 밀려나는 듯한 움직임이었습니다. 마나님은 깜짝 놀라 눈을 비비고 다시 자세히 들여다보았지만 항아리 속은 언제 그랬냐는 듯 고요하기만 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너무 피곤해서 헛것을 보았다고 생각하며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마나님은 항아리 곁에 있을 때마다 이상한 인기척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없는 방 안에서 누군가 자신을 쳐다보는 듯한 시선이 느껴지기도 하고 쌀독 안에서 사각거리는 아주 작은 소리가 들리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쥐가 들어왔나 싶어 쥐덫을 놓아보기도 했지만 잡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소리는 쥐가 내는 소리와는 달랐습니다. 마치 손톱으로 딱딱한 도자기를 긁는 듯한 혹은 마른 뼈들이 서로 부딪히는 듯한 소름 끼치는 소리였습니다. 그러나 마나님은 그 소리의 정체를 밝히려 하기보다는 오히려 항아리를 더 꼭 끌어안으며 자신의 재물을 지키려는 마음에만 몰두했습니다. 마나님의 얼굴색은 날이 갈수록 창백해졌고 눈 밑에는 검은 그림자가 깊게 드리워졌습니다. 줄지 않는 쌀을 먹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몸은 점점 말라갔습니다. 유모는 밥상을 들고 들어올 때마다 마나님의 풋한 눈을 보며 혀를 찼습니다. 마나님 곡식이라는 것은 사람의 정성으로 자라고 나누어 먹어야 살이 되고 피가 되는 법입니다. 어찌하여 혼자서만 드시는데도 살이 내리는 것입니까? 유모의 걱정. 어린 말에 마나님은 숟가락을 탁 내려놓으며 소리쳤습니다. 네가 감히 내 살림에 훈수를 두느냐. 내 쌀이 아까워 그런 소리를 하는 게지. 마나님의 고집은 꺾일 줄을 몰랐습니다. 가을이 깊어가고 찬소리가 내리기 시작하자 마을의 상황은 더욱 처참해졌습니다. 굶주림을 견디다 못한 사람들이 야반 도주를 하거나 산속에서 쓰러져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최참판댁 담장 너머로는 이제 구걸하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기력이 다해 소리칠 힘조차 없어진 탓이었습니다. 그 적막함이 오히려 마나님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세상이 조용해진 것이 자신의 쌀을 노리는 폭풍전야와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더욱더 안방문을 걸어 잠그고 그 항아리에 매달렸습니다. 항아리만이 그녀를 지켜주는 유일한 성벽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마나님은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녀는 끝이 보이지 않는 하얀 눈밭에 서 있었는데 자세히 보니 그것은 눈이 아니라 쌀알들이었습니다. 그녀는 기뻐하며 쌀 위를 뒹굴었지만 쌀알들이 점점 차가워지더니 그녀의 몸을 옥죄어 오기 시작했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어 허우적거리던 그녀는 자신의 발목을 무언가가 꽉 잡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래를 내려다보니 쌀 속에서 수십 개의 창백한 손들이 튀어나와 그녀를 아래로 끌어당기고 있었습니다. 비명을 지르며 깨어난 마나님은 온몸이 식은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방 안은 여전히 어두웠고 구석에 놓인 항아리만이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악몽을 꾼 뒤로 마나님은 항아리를 대하는 태도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이전에는 마냥 사랑스럽고 귀하게만 여겼던 항아리가 이제는 어딘가 두렵고 꺼림칙하게 느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지만 욕심이라는 것은 공포보다 더 끈질긴 법이어서 그녀는 항아리를 내다버릴 생각은 꿈에도 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녀는 항아리 속에 든 쌀이 줄어들까봐 전전긍긍하며 쌀을 퍼낼 때도 손을 깊이 넣지 않고 표면의 쌀만 살살 긁어내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깊은 곳에 무엇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처럼 말입니다. 그 무렵 집안에서는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부엌에서 일하는 어린 하녀가 밥을 짓기 위해 쌀을 씻다가 기절하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깨어난 하녀는 쌀을 씻는 물이 붉게 변했다며 울먹였지만 다른 사람들이 확인했을 때는 다시 맑은 물이었습니다. 유모는 하녀를 달래며 쉬게 했지만 마나님의 귀에는 이 소식이 들어가지 않도록 입단속을 시켰습니다. 마나님이 알게 되면 불길한 소리를 한다며 하녀를 내쫓을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유모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그 항아리에서 나온 쌀에 무언가 사달이 나고 있다는 것을. 마나님은 방 안에서 혼자 밥을 먹을 때마다 밥알이 씹히는 느낌이 예전과 다르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쫄깃하고 부드러웠던 밥알이 어느 순간부터인가 서걱거리고 질기게 느껴졌습니다. 가끔은 밥을 먹다가 입안에서 딱딱한 것이 걸려 뱉어보면 하얀 손톱 조각 같은 것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마나님은 그것이 쌀에 섞인 돌이나 껍질일 것이라 애써 위안하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뱉어낸 조각을 촛불에 비추어 보면 그것은 돌이라기엔 너무나 매끄럽고 둥그스름한 모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겨울의 초입, 첫눈이 내리던 밤이었습니다. 온 세상이 하얗게 덮였지만 최참판댁의 기와지붕만은 검게 입을 벌리고 있었습니다. 마나님은 추위를 막기 위해 방문 틈을 이불로 꼼꼼히 막고 항아리 곁에 앉았습니다. 밖에서 불어오는 바람 소리가 마치 누군가 문을 긁어대며 밥 좀 주시오, 밥 좀 주시오 하고 애원하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마나님은 귀를 틀어막으며 항아리의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날따라 쌀은 유난히 더 하얗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치 스스로 빛을 내는 것처럼 어둠 속에서도 형형하게 그 존재를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마나님은 홀린 듯 손을 뻗어 쌀을 만졌습니다. 쌀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지만 그 아래 깊은 곳에서는 미지근한 온기가 느껴지는 듯 했습니다. 곡식에서 온기가 느껴질 리 만무한데 마나님은 그 기이한 느낌에 손을 떼지 못하고 계속해서 쌀을 휘저었습니다.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쌀알들의 감촉이 뱀의 비늘처럼 미끄러웠습니다. 그때 손끝에 톡하고 무언가가 닿았습니다. 쌀알보다 훨씬 크고 뭉툭한 것이었습니다. 마나님은 숨을 멈추고 그 물체의 정체를 확인하려 손가락을 꼼지락거렸습니다. 그것은 딱딱하지 않고 물컹했습니다. 마치 덜 익은 고기 같기도 하고 물에 부른 나무 뿌리 같기도 했습니다. 마나님은 호기심과 두려움이 뒤섞인 채로 그것을 잡아서 꺼내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잡으려고 하면 스르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고 다시 잡으려 하면 쌀 속으로 깊이 숨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요리조리 피하는 그 움직임에 마나님의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엇인고? 마나님은 혼잣말을 하며 촛대를 항아리 입구 가까이 들이댔습니다. 촛불이 흔들리며 항아리 안을 비추자 하얀 쌀의 표면이 울렁거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마나님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쌀이 끓는 물처럼 부글거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부에서 천천히, 아주 천천히 무언가가 솟아오르고 있었습니다. 마나님은 비명을 지르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공포에 질려 굳어버린 그녀의 눈앞에서 하얀 쌀을 밀쳐내고 솟아오른 것은 다름 아닌 사람의 손가락 모양을 한 덩어리였습니다. 그 덩어리는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여기저기서 불쑥불쑥 솟아오르는 그것들은 분명히 사람의 손가락 모양을 하고 있었지만 손바닥은 없고 오로지 잘린 손가락들만이 쌀 위에서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그것들은 마치 쌀 속에서 숨을 쉬러 나온 지렁이 떼처럼 서로 엉키고 설키며 마나님을 향해 까딱거리고 있었습니다. 마나님은 털썩 주저앉으며 촛대를 떨어뜨렸습니다. 방바닥에 떨어진 초가 꺼지면서 방 안은 칠흑 같은 어둠에 휩싸였지만 마나님의 귓가에는 항아리 안에서 들려오는 사각사각 소리가 천둥 소리처럼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것은 쌀알들이 서로 부딪히는 소리가 아니라 수많은 손가락들이 쌀을 헤집고 기어나오는 소리였습니다. 마나님은 어둠 속에서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등 뒤로 서늘한 벽이 닿았지만 앞에서는 여전히 그 소름 끼치는 소리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 소리는 단순한 마찰음이 아니라 무언가를 긁어대는 소리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마나님은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그 항아리 속의 것들이 이제 밖으로 나오려 하고 있다는 것을. 탐욕으로 가득 찼던 안방은 이제 공포의 도가니로 변해버렸고 굳게 닫힌 문은 그녀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도망칠 곳 없는 감옥으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최참판댁의 긴 밤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겨우 부싯돌을 쳐서 다시 촛불을 켰을 때 방 안은 거짓말처럼 고요했습니다. 마나님은 심장이 터질 듯 쿵쾅거리는 소리를 들으며 항아리 쪽을 조심스럽게 비춰보았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손가락들이 꿈틀거리며 기어 나올 것만 같았던 그 항아리는 언제나 그렇듯 검고 묵직한 자태로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마나님은 식은땀이 흐르는 이마를 닦으며 천천히 다가가 뚜껑이 덮여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자신이 놀라서 뚜껑을 떨어뜨린 줄 알았는데 뚜껑은 비스듬히 걸쳐져 있었고 그 사이로 보이는 것은 그저 하얀 쌀뿐이었습니다. 마나님은 긴 한숨을 내쉬며 주저앉았습니다. 며칠 동안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신경을 곤두세운 탓에 헛것을 보았다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애써 공포를 누르려 했습니다. 다음날 아침이 밝았지만 마나님의 마음속에 들이운 먹구름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창호지 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방 안을 환하게 비추었음에도 불구하고 항아리가 놓인 구석 자리는 여전히 어둑한 그늘에 쌓여 있는 듯했습니다. 마나님은 아침밥을 짓기 위해 쌀을 퍼내야 했지만 어젯밤의 기억이 너무나 생생하여 선뜻 손을 내밀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긴 국자를 가져와 최대한 멀리 떨어져서 쌀을 퍼냈습니다. 국자에 담겨 나오는 쌀알들은 햇빛을 받아 반짝였지만 마나님의 눈에는 그 쌀알들이 마치 짐승의 하얀 이빨처럼 날카롭게 보였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세차게 흔들며 부엌으로 쌀을 가져갔습니다. 부엌에 들어선 마나님은 하인들을 모두 물리고 직접 쌀을 씻기 시작했습니다. 차가운 물에 손을 담그고 쌀을 문지르는데 손끝에 닿는 감촉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쌀알이 지나치게 미끄덩거리는 것이 마치 물이끼를 만지는 것 같기도 하고 기름을 발라놓은 것 같기도 했습니다. 물을 몇 번이나 갈아주어도 쌀 씻은 물은 뽀얗게 우러나오지 않고 약간 거무튀튀한 빛을 띠는 듯 했습니다. 마나님은 우물물이 잘못된 것인가 하여 냄새를 맡아보았지만 물에서는 아무 냄새도 나지 않았습니다. 이상한 일이었지만 당장 밥을 해먹어야 했기에 그녀는 찜찜한 마음을 뒤로하고 가마솥에 불을 지폈습니다. 밥이 끓는 동안 마나님은 아궁이 앞에 쭈그리고 앉아 불길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타닥타닥 타오르는 장작 소리가 마음을 조금 진정시켜주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밥물이 끓어넘치며 솥뚜껑이 들썩거리기 시작하자 부엌 안에는 묘한 냄새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구수한 밥 냄새가 아니었습니다. 쇠가 녹슬었을 때 나는 비릿한 냄새와 오래된 창고에서 나는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섞인 듯한 역한 냄새였습니다. 마나님은 코를 막으며 솥뚜껑을 열어보았지만 밥은 윤기가 흐르는 하얀 쌀밥 그대로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코가 예민해진 탓이라 여기며 밥을 퍼담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밤마다 항아리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게 사각거리던 소리가 이제는 득득 긁는 소리로 변해 있었습니다. 마나님은 그 소리가 듣기 싫어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었었지만 소리는 이불을 뚫고 귓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그것은 쥐가 갈짝거리는 소리와는 분명히 달랐습니다. 마치 손톱이 긴 누군가가 좁은 공간에 갇혀 밖으로 나오기 위해 안간힘을 쓰며
벽을 긁어대는 처절한 소리였습니다. 마나님은 잠을 청하려 할 때마다 그 소리에 놀라 눈을 번쩍 뜨곤 했습니다. 항아리를 내다 버려야 한다는 생각이 스멀스멀 올라왔지만 그 안에 든 보물을 포기할 수 없다는 욕심이 그녀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집안 분위기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자 늙은 유모가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듯 나섰습니다. 유모는 마나님이 식사를 거의 하지 못하고 눈이 포하게 들어간 것을 보며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유모는 따뜻한 숭늉 한 그릇을 들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마나님은 병풍 뒤에 웅크리고 앉아 항아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유모는 조심스럽게 숭늉을 내려놓으며 말을 꺼냈습니다. 마나님, 요즘 안색이 말이 아닙니다. 밤마다 무슨 근심이 그리 많으셔서 잠도 못 주무시는지요. 마나님은 유모를 노려보며 퉁명스럽게 대꾸했습니다. 내 안색이 어떻든 네가 무슨 상관이냐? 썩 물러가거라. 유모는 물러서지 않고 마나님 곁으로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낮게 깔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마나님, 이 늙은이의 말을 귀담아 들어 주십시오. 예로부터 재물은 흐르는 물과 같아서 가두어 두면 썩고 냄새가 나는 법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굶주려 죽어가는데 이곳값만 가득 차 있으니 그 원망이 쌓이고 쌓여 집안의 기운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유모의 말은 정곡을 찌르는 것이었지만 탐욕에 눈이 먼 마나님에게는 그저 듣기 싫은 잔소리로만 들렸습니다. 마나님은 숭늉 그릇을 집어 던지며 소리쳤습니다. 내년이 노망이 났구나. 내 재물이 썩다니. 그게 무슨 망발이냐. 깨진 사기 그릇 조각이 바닥에 흩어지고 숭늉이 엎질러졌지만 유모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슬픈 눈으로 마나님을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경고했습니다. 항아리에서 나는 소리가 들리지 않으십니까? 그것은 쌀이 우는 소리가 아닙니다. 곡식도 주인이 베풀지 않으면 독을 품게 됩니다. 더 늦기 전에 곡간문을 여셔야 마나님도 살고 이 집안도 삽니다. 마나님은 그 말에 쏘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자신이 밤마다 듣던 그 소리를 유모도 알고 있었던 것일까? 하지만 자존심 때문에 그녀는 끝내 인정하지 않고 유모를 방 밖으로 쫓아내버렸습니다. 당장 나가라. 다시는 내 눈앞에 띄지 마라. 유모가 나간 뒤 방 안에는 다시 정막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유모가 남기고 간 말은 마나님의 가슴에 가시처럼 박혀 빠지지 않았습니다. 곡식이 독을 품는다는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마나님은 불안한 마음에 항아리를 열어보았습니다. 쌀은 여전히 가득 차 있었지만 어쩐지 며칠 전보다 양이 더 늘어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퍼내지도 않았는데 쌀이 줄어들기는커녕 항아리 입구까지 차올라 있는 것이었습니다. 쌀알 하나하나가 살아있는 알처럼 탱글탱글하게 부풀어 올라 있었고 그 사이에서 뿜어져 나오는 냉기가 방 안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밤 마나님은 밥상을 받았습니다. 하루 종일 굶은 탓에 허기가 졌지만 숟가락을 들 힘조차 없었습니다. 밥그릇에 담긴 하얀 쌀밥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는 순간 그녀는 헛구역질을 하며 밥을 뱉어내고 말았습니다. 입안 가득 퍼지는 맛은 밥맛이 아니라 녹슨 쇠를 핥는 듯한 맛이었고 씹히는 느낌은 모래를 씹는 듯 서걱거렸습니다. 뱉어낸 밥알을 자세히 보니 하얀 쌀밥 사이에 붉은 실핏줄 같은 것이 엉겨 있는 듯 보였습니다. 마나님은 비명을 지르며 밥상을 밀어버렸습니다. 이제는 먹는 것조차 마음대로 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마나님은 공포와 배고픔에 시달리며 벽에 기대 앉았습니다. 밖에서는 겨울바람이 세차게 불어 앙상한 나뭇가지들이 창호지 문을 때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항아리 쪽에서 다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번에는 긁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톡톡톡. 마치 누군가 항아리 안에서 손가락으로 벽을 두드리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규칙적이고 끈질긴 그 소리는 마나님의 심장 박동 소리와 박자를 맞추는 듯 했습니다. 마나님은 귀를 막고 그만해, 그만해 하고 소리쳤지만 소리는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소리는 단순한 두드림을 넘어 젖은 물체가 철퍼덕거리는 소리로 바뀌어 갔습니다. 질척한 진흙탕 속을 걷는 소리 같기도 하고 물에 젖은 고깃덩어리가 부딪히는 소리 같기도 했습니다. 마나님은 이제 항아리를 쳐다보는 것조차 두려워졌습니다. 병풍 뒤에 숨겨진 그 항아리가 점점 커져서 방 전체를 삼켜버릴 것만 같은 압박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그토록 아끼던 쌀 항아리가 사실은 지옥의 입구였음을 서서히 깨닫기 시작했지만 인정하기에는 너무 멀리 와버린 것 같았습니다.
다음날 마을에서 흉흉한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최참판댁 담벼락 밑에서 거린 하나가 굶어 죽은 채 발견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시신은 뼈만 앙상하게 남은 채 눈을 부릅뜨고 최참판댁 대문을 노려보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하인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안방까지 들려왔습니다. 마나님이 곡식을 풀지 않아 절이 된 거야. 저 원혼이 이 집을 가만두겠어. 하인들의 목소리에는 두려움보다 원망이 더 짙게 배어 있었습니다. 마나님은 그 소리를 듣고도 모른 척했지만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죽은 자의 원한이 서린 시선이 벽을 뚫고 자신을 보고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마나님은 방 밖으로 한 발자국도 나가지 않고 방 안에 틀어박혔습니다. 배가 고파 견딜 수 없었지만 밥에서는 피냄새가 나고 물에서는 썩은 냄새가 나서 아무것도 먹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항아리 옆에 앉아 멍하니 촛불을 바라보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항아리 뚜껑이 저절로 조금씩 들썩거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안에서 끓어오르는 압력을 견디지 못하는 것처럼 무거운 뚜껑이 달그락거리며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마나님은 공포에 질려 뚜껑을 손으로 꾹 눌렀습니다. 나오지 마, 나오지 마라. 그녀는 미친 사람처럼 중얼거리며 온몸에 무게를 실어 뚜껑을 눌렀습니다. 하지만 뚜껑 아래에서 느껴지는 힘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마치 수십 명의 장정이 안에서 밀어 올리는 것처럼 강한 힘이 마나님의 손을 밀어내려 하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쌀의 냉기가 뚜껑을 통해 손바닥으로 전해지며 팔을 타고 심장까지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마나님은 식은땀을 흘리며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힘이 점점 빠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방문 밖에서 유모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마나님, 계십니까? 안에 무슨 일이 있는 것입니까? 유모는 마나님의 거친 숨소리와 달그락거리는 소리를 듣고 달려온 것이었습니다. 마나님은 도와달라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자존심 때문에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유모가 들어와서 이 끔찍한 광경을 보게 될까봐 두렵기도 했습니다. 오지 마라. 아무 일도 없다. 마나님은 젖먹던 힘까지 짜내어 소리쳤습니다. 그러나 목소리는 형편없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유모는 문 밖에서 한참을 서성이다가 무거운 발걸음으로 돌아갔습니다. 마나님은 유모의 발자국 소리가 멀어지자 안도감과 절망감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이제 이 방 안에는 자신과 저 괴물 같은 항아리뿐이었습니다. 뚜껑의 들썩임은 잠시 잦아들었지만 그것은 폭풍 전의 고요와도 같았습니다. 항아리 안에서는 이제 웅웅거리는 울림통 소리가 나고 있었습니다. 마치 수많은 사람이 동시에 낮은 목소리로 웅얼거리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배가 고파, 배가 고파, 쌀을 줘. 그 소리는 환청이 아니었습니다. 항아리 속에서 들려오는 분명한 원성이었습니다. 마나님은 이제 더 이상 쌀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이 항아리는 자신의 욕심을 먹고 자란 괴물이었고 이제는 주인을 잡아먹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병풍 구석으로 뒷걸음질 쳤습니다. 촛불이 거의 다 타들어가 심지가 가물거리고 있었습니다. 어둠이 짙어질수록 항아리의 존재감은 더욱 커졌고 하얀 쌀알 대신 그 안을 채우고 있는 끔찍한 것들의 기척이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밤이 깊어 자정이 넘어가자 항아리 주변의 바닥으로 하얀 쌀알들이 하나둘씩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뚜껑 틈새로 비집고 나온 쌀알들은 바닥에 떨어지자마자 톡톡 튀어올랐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벌레처럼 바닥을 기어다니는 쌀알들을 보며 마나님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쌀알들은 점차 모여들어 마나님의 발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쌀이 아니었습니다. 굶주림에 한 맺힌 영혼들의 눈물이었고 그들의 뼈 조각이었습니다. 마나님은 공포에 질려 방 한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덜덜 떨었습니다. 이제는 후회해도 늦은 것일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쌀을 나눠주었더라면, 굶어 죽는 사람이 없었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하지만 욕심에 눈이 멀어 귀를 닫고 눈을 감았던 자신의 죄가 이제야 뼈저리게 다가왔습니다. 항아리 뚜껑은 이제 거의 열릴 듯 위태롭게 기울어져 있었고 그 틈 사이로 시커먼 그림자가 일렁이며 밖을 엿보고 있었습니다. 마나님의 긴 밤은 공포와 후회 속에서 영원처럼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촛불의 심지만이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고 방 안의 공기는 마치 물속에 잠긴 듯 무겁고 축축하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마나님은 벽에 등을 기댄 채 무릎을 감싸 안고 항아리를 응시하고 있었는데
그 눈빛은 공포와 집착이 뒤섞여 기이한 광채를 띠고 있었습니다. 항아리 뚜껑은 이제 눈에 띄게 들썩거리고 있었고 그 틈새로 새어나오는 하얀 쌀알들은 바닥에 떨어져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쌀알들이 바닥에 부딪히며 내는 톡톡 소리는 마치 누군가 손가락으로 바닥을 두드리는 신호처럼 들렸고 그 소리에 맞춰 마나님의 심장도 불규칙하게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이 상황을 벗어나고 싶었지만 동시에 자신의 보물이 망가지는 것을 두고 볼 수만은 없다는 비틀린 욕심이 발목을 잡고 있었습니다. 마나님은 떨리는 다리에 힘을 주어 겨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이 기이한 현상을 멈춰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혹시 쥐떼가 들어가서 난리를 치는 것이라면 몽둥이로 때려잡으면 될 것이고 쌀이 상해서 부글거리는 것이라면 썩은 부분을 퍼내버리면 그만이라고 애써 합리화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손은 사시나무 떨듯 떨리고 있었고 이마에서는 식은땀이 비오듯 흘러내려 눈을 뜰 수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한 발짝 한 발짝 항아리로 다가가는 그녀의 발걸음은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소의 걸음처럼 무겁고 더디기만 했습니다. 방 안 가득 퍼진 비릿한 쇠냄새가 코를 찔러 구역질이 올라왔지만 그녀는 입술을 꽉 깨물며 참아냈습니다. 항아리 앞에 선 마나님은 잠시 숨을 고르며 뚜껑에 손을 얹었습니다. 뚜껑 아래에서는 쿵쿵거리는 진동이 고스란히 손바닥으로 전해져 왔는데 그것은 마치 살아있는 짐승의 심장 박동처럼 강렬하고 규칙적이었습니다. 마나님은 도대체 무엇이냐? 네 정체가 무엇이냐? 하고 소리치며 있는 힘껏 뚜껑을 들어 올려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챙그랑하는 소리와 함께 뚜껑이 구르자 항아리 안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겉보기에는 여전히 하얀 쌀이 가득 차 있었지만 그 쌀들은 가만히 있지 않고 마치 끓는 죽처럼 울렁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가 푹 꺼졌다가 다시 솟아오르는 기괴한 움직임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마나님은 촛대를 들어 항아리 안쪽 깊숙한 곳을 비추어 보았습니다. 촛불의 노란 불빛이 쌀 표면에 닿자 쌀알들 사이사이에 거뭇거뭇한 그림자가 섞여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쌀벌레나 곰팡인 줄 알았으나 자세히 보니 그것들은 꿈틀거리며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마나님은 이것들이 자신의 소중한 쌀을 먹어치우고 있다는 생각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공포심이 극에 달하자 오히려 이성이 마비되고 맹목적인 공격성이 튀어나온 것입니다. 내 쌀을 건드리는 놈들은 다 죽여버리겠다.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망설임 없이 항아리 속으로 양손을 깊숙이 찔러 넣었습니다. 그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이든 손으로 잡아서 끄집어내 지식여버릴 작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손이 쌀 속에 파묻히는 순간 마나님은 악하고 외마디 비명을 지르며 몸을 떨었습니다. 예상했던 차갑고 딱딱한 쌀의 감촉은 온데간데 없고 미지근하고 끈적끈적한 액체의 감촉이 손을 감싸왔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마치 갓 잡은 생선의 내장을 만지는 것처럼 미끌거리고 물컹했습니다. 놀라서 손을 빼려 했지만 쌀 속은 폐처럼 끈질기게 그녀의 손목을 잡아당겼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쌀 속에 숨어있던 무언가가 그녀의 손가락을 꽉 움켜쥐고 놓아주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마나님은 공포에 질려 안색이 시퍼렇게 질렸고 입에서는 의미를 알 수 없는 신음만이 흘러나왔습니다. 마나님은 필사적으로 팔을 휘저으며 저항했습니다. 쌀 항아리가 흔들리며 바닥에 쌀이 쏟아졌지만 그녀의 손을 잡은 악력은 점점 더 강해졌습니다. 그 힘은 사람의 힘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차갑고 짐승의 힘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정교했습니다. 마나님은 발버둥치며 놓아라. 이거 놓지 못해 하고 소리쳤지만 항아리 속에서는 키득키득하는 듯한 젖은 소리만이 울려 퍼질 뿐이었습니다. 그것은 쌀알들이 비벼지는 소리가 아니라 점액질이 섞인 입안에서 나는 웃음소리 같았습니다. 마나님은 이제 자신의 손이 쌀 속에서 녹아내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착각마저 들었습니다. 사력을 다한 끝에 마나님은 엉덩방아를 토스며 겨우 손을 빼낼 수 있었습니다. 반동으로 인해 그녀의 몸이 뒤로 나뒹굴었고 촛대가 쓰러지며 방안은 순식간에 어둠에 휩싸였습니다. 마나님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자신의 손을 더듬어 확인했습니다. 손은 그대로 붙어 있었지만 손가락 사이사이에 끈적한 액체와 함께 밥풀 같은 것들이 잔뜩 묻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급히 부실을 찾아 다시 불을 켰습니다. 그리고 불빛 아래 드러난 자신의 손을 보고는 기절할 듯이 놀랐습니다. 손에 묻은 것은
하얀 쌀이 아니라 검붉은 피와 엉겨붙은 머리카락 뭉치들이었습니다. 마나님은 비명을 지르며 옷자락에 손을 문질러 닦아내려 했지만 피비린내는 쉽사리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때 쓰러진 항아리 입구에서 후두둑 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나님이 고개를 돌려보니 옆으로 넘어진 항아리에서 쌀이 쏟아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쏟아져 나오는 것은 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하얀 쌀의 물결 속에서 손가락 길이만 한 살덩어리들이 섞여 나와 바닥으로 툭툭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마나님은 눈을 비비고 다시 자세히 보았습니다. 그것들은 분명히 사람의 잘린 손가락들이었습니다. 손톱에는 흙이 끼어 있고 마디마디가 굵은 고된 노동에 시달린 농부들의 손가락이었습니다. 그 손가락들은 바닥에 떨어져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갓 잘린 지렁이처럼 바닥을 꿈틀거리며 기어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수백 개의 손가락들이 쌀 무더기를 헤집고 나와 제각기 움직이는 광경은 지옥도 그 자체였습니다. 어떤 손가락은 굽혔다 폈다를 반복하며 앞으로 나아갔고 어떤 손가락은 바닥을 긁으며 끔찍한 마찰음을 냈습니다. 개 중에는 마나님 쪽을 향해 삿대질하듯 꼿꼿이 서서 까딱거리는 것들도 있었습니다. 마나님은 너무나 큰 충격에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입만 뻐끔거릴 뿐이었습니다. 마나님의 머릿속에 지난날 자신이 대문 밖으로 쫓아냈던 사람들의 모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쌀 한 줌만 달라고 애원하며 대문 틈으로 손을 밀어 넣었던 노인, 배고픈 아이를 위해 손이 닳도록 빌었던 아낙네, 그리고 흉년의 고통 속에서 흙을 파먹다 손톱이 빠진 소작농들, 바닥을 기어다니는 저 수많은 손가락은 바로 그들의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간절했던 손짓과 원망이 쌀독에 스며들어 곡식 대신 이 끔찍한 괴물이 되어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마나님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아꼈던 하얀 쌀은 백성들의 피와 살이었음을. 손가락들은 점점 더 많아져 방바닥을 가득 메우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들은 서로 엉겨붙어 거대한 덩어리를 이루기도 하고 흩어져서 마나님의 발치를 향해 포위망을 좁혀오기도 했습니다. 사각사각 드득드득. 손가락들이 바닥을 긁으며 기어오는 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마나님은 구석으로 몰려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게 되자 이불을 끌어당겨 자신의 몸을 감쌌습니다. 하지만 손가락들은 이불 위로 기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차갑고 물컹한 감촉이 옷 위로 느껴지자 마나님은 발작적으로 몸을 떨며 소리쳤습니다. 저리가 저리 가란 말이야. 내가 잘못했다. 그때 닫힌 방문 밖에서 다급한 두드림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나님. 마나님 안에 무슨 일이십니까? 비명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것은 늙은 유모의 목소리였습니다. 마나님은 구세주를 만난 듯 반가웠지만 동시에 이 끔찍한 꼴을 보일 수 없다는 수치심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수치심을 따질 계제가 아니었습니다. 손가락들이 이제 마나님의 목을 향해 기어오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나님은 쉰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살려다오. 유모 문을 부수고 들어와. 다오. 이것들이 나를 죽이려 한다. 문 밖의 유모는 마나님의 다급한 목소리에 사태가 심각함을 직감했습니다. 마나님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하인들을 불러오겠습니다. 유모의 발소리가 멀어지는 동안 마나님은 지옥 같은 시간을 홀로 견뎌야 했습니다. 방바닥의 쌀알들은 이제 붉은 피를 머금어 핏빛으로 변해 있었고 그 위를 기어다니는 손가락들은 더욱 맹렬한 기세로 마나님을 압박해왔습니다. 손가락 하나가 마나님의 뺨에 닿았습니다. 얼음장처럼 차가우면서도 끈적한 그 느낌에 마나님은 숨이 접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 손가락은 마나님의 뺨을 쓰다듬는가 싶더니 갑자기 살을 꼬집듯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마나님은 고통에 몸부림치며 손가락을 떼어내려 했지만 떼어내면 또 다른 손가락이 달라붙었습니다. 이제 방 안은 하얀 쌀의 방이 아니라 붉은 피와 잘린 손가락들의 아수라장이었습니다. 병풍 뒤에 항아리는 쓰러진 채 계속해서 쌀과 손가락을 토해내고 있었습니다. 마치 끝도 없는 탐욕의 대가를 치르게 하려는 듯 항아리의 뱃속은 마르지 않는 샘처럼 끔찍한 내용물을 뱉어냈습니다. 마나님은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허공을 향해 빌었습니다. 제발, 제발 멈춰다오. 내 곳간을 다 내주마. 제발 이 지옥에서 나를 꺼내다오. 하지만 손가락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것들은 마나님의 옷자락을 잡아당기고 머리카락을 헝클어뜨리며 그녀를 바닥으로 끌어내리려 했습니다.
마나님은 바닥에 쓰러져 버둥거리며 문 쪽으로 기어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손가락이 그녀의 발목을 잡고 늘어졌습니다. 그것은 흡사 핫패 빠진 사람을 귀신들이 잡아당기는 형국이었습니다. 마나님은 손톱이 깨지도록 문지방을 긁으며 절규했습니다. 살려주게 누구 없느냐? 내가 다 잘못했다. 쌀을 주겠다. 쌀을 주겠어. 그녀의 외침은 공포에 질려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 순간 밖에서 와장창 하는 소리와 함께 문고리가 부서지고 방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유모와 장정 하인, 두어 명이 횃불과 몽둥이를 들고 들이닥쳤습니다. 갑작스러운 밝은 빛과 사람들의 인기척에 방 안의 움직임이 일순간 멈칫했습니다. 하인들은 방 안의 광경을 보고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바닥에 널브러진 핏빛 쌀알들과 마나님의 몸 위를 기어다니는 기괴한 손가락들을 보며 그들은 숨조차 쉬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세상에서 볼 수 있는 풍경이 아니었습니다. 유모만이 굳은 표정으로 횃불을 높이 들고 앞장섰습니다. 유모는 떨고 있는 마나님에게 다가가 손가락들을 쳐내기 시작했습니다. 몽둥이가 아닌 그녀가 품고 온 소금 단지를 열어 사방에 뿌렸습니다. 물러가라! 억울한 원혼들아 물러가라! 유모가 소금을 뿌리자 손가락들이 치익 소리를 내며 연기처럼 오그라들기 시작했습니다. 닿는 곳마다 타들어가는 듯한 소리와 함께 고약한 노린내가 진동했습니다. 손가락들은 고통스러운 듯 몸부림치다가 쌀알 속으로 파고들며 숨으려 했습니다. 마나님은 유모의 치마자락을 붙잡고 어린아이처럼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유모, 나 좀 살려다오. 저것들이 나를 잡아먹으려 해. 유모는 마나님을 일으켜 세우며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마나님 보셨습니까? 이것이 마나님이 그토록 아끼시던 쌀의 실체입니다. 굶주린 사람들의 살점이 되고 피가 되어야 할 곡식을 가두어 두니 그들의 원망이 손가락이 되어 쌀을 달라고 아우성치는 것입니다. 유모의 말은 추상 같았습니다. 마나님은 덜덜 떨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자신의 눈앞에 펼쳐진 공포의 의미를 뼈저리게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바닥에 흩어진 손가락들은 소금 기운에 눌려 잠시 주춤하고 있었지만 여전히 꿈틀거리며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여전히 살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인들은 감히 방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문 밖에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습니다. 유모는 마나님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결단하셔야 합니다. 날이 밝으면 곳간 문을 열고 이 마을의 모든 사람에게 쌀을 나누어 주겠다고 맹세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이 원혼들은 오늘 밤 마나님을 저 항아리 속으로 끌고 들어갈 것입니다. 마나님은 항아리를 쳐다보았습니다. 쓰러진 항아리의 시커먼 입구가 마치 지옥으로 통하는 구멍처럼 보였습니다. 마나님은 무릎을 꿇고 손을 싹싹 빌었습니다. 알겠다, 알겠어. 내 날이 밝는 대로 곳간을 다 헐어서라도 사람들을 먹이겠다. 그러니 제발 저것들 좀 없애다오. 마나님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후회와 공포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 맹세가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방 안을 가득 채우던 흉흉한 기운이 조금씩 잦아드는 듯 했습니다. 바닥을 기던 손가락들의 움직임이 느려지고 핏빛으로 붉게 물들었던 쌀알들의 색깔이 서서히 옅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라 마나님의 약속이 지켜지는지 지켜보겠다는 듯 잠시 숨을 죽인 것뿐이었습니다. 유모는 하인들에게 명하여 마나님을 안방에서 모시고 나오게 했습니다. 마나님은 다리에 힘이 풀려 하인들의 등에 엎혀 나오다시피 했습니다. 마나님이 방을 빠져나오자마자 유모는 방문을 굳게 닫고 부적을 붙였습니다. 마당으로 나온 마나님은 차가운 새벽 공기를 마시며 거칠게 기침을 토해냈습니다. 하늘에는 그작달이 처량하게 걸려 있었고 최참판댁의 담장 너머로는 굶주린 마을의 정막만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마나님은 자신이 그동안 쌓아올린 높은 담장이 자신을 보호한 것이 아니라 세상과 단절시키고 괴물을 키우는 울타리였음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약속을 이행하여 저주를 푸는 일뿐이었습니다. 동이 트려면 아직 멀었지만 최참판댁의 밤은 그 어느 때보다 길고 고통스럽게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하자 최참판댁의 기와지붕 위로 희미한 푸른 빛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지난밤의 그 끔찍했던 소동이 거짓말이었던 것처럼 아침 공기는 차갑고 맑았지만 안방 문 앞에는 여전히 소금이 하얗게 뿌려져 있어 밤사이의 공포가 현실이었음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마나님은 대청마루에 힘없이 걸터앉아 토한 눈으로 마당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비단 옷은 구겨져 볼품 없었지만 지금 그녀의 머릿속을 채우고 있는 것은 자신의 외모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난밤 자신의 살을 파고들려 했던 수많은 손가락과 유모가 했던 원한이라는 말이었습니다. 마나님은 떨리는 손을 맞잡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남에게 져본 적 없는 그녀였지만 보이지 않는 귀신과의 싸움에서는 완벽하게 패배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모가 조용히 다가와 마나님 앞에 섰습니다. 유모의 표정은 엄숙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안도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마나님, 해가 떴습니다. 이제 약속을 이행하셔야 할 시간입니다. 유모의 목소리는 낮지만 단호했습니다. 마나님은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곡간을 연다는 것은 자신의 살점 같은 재산을 떼어내는 일이라 여겨왔기에 평소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었지만 지금은 그 재산이 자신을 잡아먹는 괴물이 되어 돌아온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기에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마나님은 마른 침을 삼키며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 서두르자. 저 대문을 활짝 열고 곡간의 자물쇠를 부숴서라도 열어라. 마나님의 명령이 떨어지자 집안의 하인들은 제 귀를 의심하며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았습니다. 호랑이보다 무섭고 쇠심줄보다 질긴 마나님이 곡간을 열라니 혹시 밤사이 실성을 한 것은 아닌가 하는 눈치였습니다. 하지만 유모가 나서서 하인들을 재촉했습니다. 뭣들 하고 있느냐? 마나님의 명이시다. 당장 대문을 활짝 열고 동네 사람들에게 쌀을 나눠줄 것이니 채비를 하라고 전해라. 그제야 하인들은 불이 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녹슨 대문의 빗장이 끼익 하는 굉음을 내며 풀렸고 굳게 닫혀있던 최참판댁의 육중한 대문이 양옆으로 활짝 열렸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이 집안에 꽉 막힌 숨통이 트이는 소리와도 같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최참판댁 대문이 열렸다는 소식을 듣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 독한 마나님이 그럴 리가 없다며 혹시 빚진 소장농들을 잡아다가 매질이라도 하려는 속셈이 아닌가 의심하며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대문 앞에 멍석이 깔리고 하인들이 곡식 가마니를 나르기 시작하자 웅성거림은 곧 놀라움으로 바뀌었습니다. 한 사람 두 사람 조심스럽게 대문 앞으로 모여들었고 그 중에는 배고픔을 참지 못한 아이들이 먼저 달려나오기도 했습니다. 마나님은 대청마루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며 가슴 한구석이 욱신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 많은 쌀이 사라진다는 아까움과 이제 살았다는 안도감이 뒤섞인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유모는 직접 잿박을 들고 쌀을 퍼주기 시작했습니다. 자, 줄을 서시오. 모두에게 돌아갈 만큼 넉넉하니 밀지 말고 차례대로 받으시오. 유모의 외침에 마을 사람들은 눈물을 글썽이며 자신의 옷자락이나 깨진 바가지를 내밀었습니다. 하얀 쌀이 쬐박에서 쏟아져 내릴 때마다 사람들의 입에서는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동안 쌀 구경조차 힘들었던 사람들에게 그것은 생명줄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쌀을 받아든 사람들은 최참판댁 쪽을 향해 연신 허리를 숙이며 고마움을 표시했습니다. 마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우리 식구가 살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메말라 있었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나님은 사람들의 인사를 받으며 기분이 묘해졌습니다. 평생 듣던 원망과 저주 섞인 수군거림 대신 감사의 인사를 듣는 것은 낯설면서도 가슴 뭉클한 경험이었습니다. 그때 한 노파가 쌀을 받아들고는 앙상한 손을 들어 마나님에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 손은 흙투성이에 마디가 굵어진 볼품없는 손이었습니다. 그런데 마나님의 눈에 그 손이 지난밤 항아리 속에서 보았던 그 손가락들과 겹쳐 보였습니다. 마나님은 소스라치게 놀랐지만 곧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항아리 속의 손가락들은 귀신의 장난이 아니라 굶주림에 지쳐 쌀을 달라고 손을 내밀던 바로 이 사람들의 간절한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외면했던 그 수많은 손들이 항아리 속에 모여 원한이 되었던 것입니다. 쌀이 계속해서 퍼날라지자 곡간의 쌀가마니는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마나님의 마음은 점점 가벼워지고 있었습니다. 밤새 그녀를 짓누르던 공포와 압박감이 쌀이 줄어드는 만큼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마나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안방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아직 확인해야 할 것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괴물 같던 항아리가 어떻게 되었는지
두 눈으로 확인해야만 마음을 놓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유모를 부르지 않고 혼자서 조심스럽게 안방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에는 여전히 비릿한 냄새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지만 어젯밤의 그 살벌한 기운은 많이 거쳐 있었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선 마나님은 쓰러져 있던 항아리를 바로 세웠습니다. 바닥에는 핏자국처럼 보이던 얼룩들이 말라붙어 있었지만 쌀알들은 더 이상 꿈틀거리지 않았습니다. 마나님은 떨리는 손으로 항아리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놀랍게도 항아리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 많던 하얀 쌀도 끔찍하게 엉겨 붙어있던 손가락들도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바닥에 약간의 쌀겨만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밖에서 사람들에게 쌀을 나눠주자 욕심으로 채워졌던 항아리의 마법도 함께 풀려버린 것이었습니다. 아니, 그것은 마법이 아니라 저주였기에 탐욕이 사라지자 저주도 힘을 잃고 소멸한 것이었습니다. 마나님은 텅 빈 항아리를 껴안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쌀이 아까워서가 아니었습니다. 이 텅 빈 항아리 하나를 채우기 위해 자신이 얼마나 많은 사람의 가슴에 못을 박았는지, 그리고 스스로를 얼마나 좁고 어두운 감옥에 가두고 살았는지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미련했구나. 쌀독이 비어야 마음이 차는 것을, 쌀독을 채우려다 내 속을 다 썩혔구나. 마나님의 통곡 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것은 뉘우침의 울음이었고 지난 세월 굳어버린 마음이 녹아내리는 소리였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왁자지껄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웃음소리,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 쌀을 뗀는 소리가 최참판댁 마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 소리는 더 이상 소음이 아니라 생명의 소리였습니다. 마나님은 눈물을 닦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햇살이 눈부시게 내리쬐고 있었고 마당에 모인 사람들의 얼굴에는 생기가 돌고 있었습니다. 유모가 다가와 마나님에게 수건을 건네주었습니다. 마나님, 이제 다 되었습니다. 항아리도 잠잠해졌지요. 유모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이 온화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마나님은 유모의 손을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다 사라졌다. 그 지긋지긋한 손가락들도 내 욕심도 다 사라졌어. 마나님은 치마폭에서 열쇠꾸러미를 꺼내 유모에게 건넸습니다. 이걸 네가 맡아라. 나는 이제 이것들이 무겁기만 하구나. 곳간에 남은 것이 있다면 마저 풀어서 굽는 사람이 없게 하고 앞으로도 마을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네가 알아서 돕도록 해라. 그것은 최참판댁의 실질적인 권한을 넘기는 것이나 다름없는 파격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유모는 놀란 눈으로 마나님을 쳐다보았지만 마나님의 표정이 너무나 평온해 보여 아무 말 없이 열쇠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날 오후 최참판댁 마당에서는 큰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마나님이 내놓은 쌀로 밥을 짓고 묵혀두었던 장독을 열어 국을 끓였습니다. 고소한 밥 냄새와 구수한 된장국 냄새가 온 마을에 퍼져나갔습니다. 냄새를 맡고 온 동네 개들도 꼬리를 흔들며 모여들었고 까치들도 감나무 가지에 앉아 깍깍거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멍석에 둘러앉아 하얀 쌀밥을 입안 가득 넣으며 행복해했습니다. 그동안의 굶주림과 서름이 밥 한 숟가락에 눈 녹듯 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마나님도 대청마루에 앉아 그들과 함께 밥상을 받았습니다. 마나님의 밥상에도 똑같은 쌀밥과 된장국이 올랐습니다. 그녀는 숟가락을 들어 밥을 한술 떴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모래알처럼 씹히고 피맛이 나던 그 밥이 아니었습니다. 윤기가 자르르 흐르고 입안에 넣자 달콤하고 고소한 맛이 감돌았습니다.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밥알의 느낌이 너무나 부드러워 눈물이 날 지경이었습니다. 밥맛이 참으로 좋구나. 세상에 이보다 맛있는 것이 있었던가. 마나님은 밥 한 공기를 개눈 감추듯 비웠습니다. 먹어도 허기가 지던 갈증이 비로소 사라지고 뱃속 깊은 곳에서부터 따뜻한 포만감이 차올랐습니다. 잔치가 무르익어 가자 마을 사람들 몇몇이 마나님 앞으로 나와 절을 올렸습니다. 마나님, 지난날 저희가 마나님을 욕했던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오늘 보여주신 은혜는 죽어서도 잊지 않겠습니다. 투박하지만 진심 어린 사과와 감사였습니다. 마나님은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네, 다 내 잘못이었네. 내가 너무 늦게 깨달아 자네들을 고생시켰어. 마나님은 처음으로 사람들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서 도끼가 사라지고 그 자리에 사람에 대한 연민과 미안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해질녘이 되자 사람들은 하나둘씩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각자의 손에는 남은 쌀자루가 들려 있었고 등 뒤로는 긴 그림자가 따뜻하게 늘어지고 있었습니다. 텅 빈 마당에는
다시 고요가 찾아왔지만 그것은 예전의 정박함과는 다른 평화로운 고요였습니다. 마나님은 유모와 함께 마당을 정리하며 곳간이 비어있는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텅 빈 곳간 문이 바람에 삐걱거렸지만 그 소리가 더 이상 흉물스럽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빈 공간이 넉넉한 여유로움으로 느껴졌습니다. 밤이 깊어오자 마나님은 다시 안방으로 들어왔습니다. 텅 빈 항아리는 이제 평범한 독이 되어 구석에 놓여 있었습니다. 마나님은 그 항아리를 깨뜨려 버릴까 생각도 했지만 그냥 두기로 했습니다. 자신의 어리석음을 잊지 않기 위한 징표로 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녀는 이불을 펴고 자리에 누웠습니다. 창호지 문 너머로 은은한 달빛이 스며들어 방 안을 비추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들려오던 긁는 소리도 비명 소리도 이제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바람이 나뭇가지를 흔드는 자연의 소리만이 자장가처럼 들려왔습니다. 마나님은 베개에 머리를 누이며 생각했습니다. 내일은 유모와 함께 밭에 나가봐야겠구나. 곡식이 어떻게 자라는지, 농부들의 땀이 얼마나 귀한지 내 눈으로 직접 봐야겠어. 평생 땅 문서만 들여다보던 그녀가 처음으로 땅을 밟아보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몸은 고단했지만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 맑았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으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방 안에는 더 이상 썩은 내가 아닌 밖에서 들어온 맑은 흙냄새와 밤공기 냄새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날 밤 최 참판댁은 오랜만에 불을 끄고 깊은 잠에 들 수 있었습니다. 담장박 마을에서도 배부른 사람들의 코지개 소리가 들려왔고 세상은 비로소 제자리를 찾은 듯 평온하게 돌아갔습니다. 마나님의 꿈속에는 더 이상 손가락들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황금빛 들판에서 사람들이 함께 춤을 추고 노래하는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그 꿈은 악몽이 아니라 그녀가 앞으로 만들어가야 할 새로운 날들에 대한 예지몽과도 같았습니다. 욕심을 버리고 나눔을 선택한 대가는 참으로 달콤하고 평화로운 잠이었습니다. 소동이 있고 난 뒤 며칠이 지나자 최참판댁의 아침 풍경은 예전과는 사뭇 다르게 변해 있었습니다. 굳게 닫혀 있어 그림자만 들이오던 대문은 이제 활짝 열려 있었고 그 사이로 따스한 아침 햇살이 마당 깊숙이 들어와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나님은 이른 아침 잠에서 깨어 방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는데 얼굴에 닿는 바람이 더 이상 차갑지 않고 부드럽게 느껴졌습니다. 지난밤 푹 잠을 잔 덕분인지 몸은 깃털처럼 가벼웠고 머릿속을 짓누르던 검은 안개도 말끔히 거친 듯 했습니다. 그녀는 마루 끝에 서서 기지개를 켜며 담장 너머에서 들려오는 참새들의 지저귀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예전에는 시끄럽게만 들리던 그 소리가 오늘은 마치 자신을 반기는 노래처럼 정겹게 들려왔습니다. 부엌에서는 구수한 밥 짓는 냄새와 함께 하인들의 두런거리는 말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마나님의 눈치를 보느라 숨소리도 내지 못했을 하인들이었지만 이제는 가끔 웃음소리도 섞여 들렸습니다. 마나님은 그 소리를 들으며 입가에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신이 움켜쥐고 있던 주먹을 펴자 집안 전체에 숨통이 트인 것이었습니다. 유모가 따뜻한 새순물을 대야에 담아 들고 오며 마나님에게 아침 인사를 건넸습니다. 마나님 기침하셨습니까? 오늘 안색이 참으로 고우십니다. 지난밤에는 꿈도 꾸지 않고 편히 주무신 듯합니다. 유모의 말은 아부성 발언이 아니라 진심이 담긴 덕담이었습니다. 마나님은 세수를 하고 방으로 들어와 소박한 아침상을 받았습니다. 상 위에는 기름진 고기 반찬 대신 맑은 시래기국과 나물 무침, 그리고 김이 모락모락 나는 하얀 쌀밥이 놓여 있었습니다. 예전의 화려한 밥상에 비하면 초라해 보일 수도 있었지만 마나님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밥상이었습니다. 그녀는 숟가락으로 국물을 떠먹으며 그 깊고 담백한 맛을 음미했습니다. 뱃속이 따뜻해지면서 온몸으로 온기가 퍼져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유모야, 밥맛이 꿀맛이구나. 내 평생 이렇게 맛있는 밥은 처음 먹어보는 것 같다. 마나님의 칭찬에 유모는 빙그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음이 편안하니 밥맛도 절로 좋아진 것이 분명했습니다. 식사를 마친 마나님은 예전처럼 곳간 열쇠를 챙기는 대신 간편한 옷차림을 하고 집 밖으로 나섰습니다. 마을을 한 바퀴 둘러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대문을 나서자 길가에 있던 마을 사람들이 마나님을 보고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예전의 인사가 두려움과 경계심에서 나온 것이었다면 지금의 인사는
존경과 감사가 담긴 따뜻한 인사였습니다. 마나님 나오셨습니까? 날씨가 참 좋습니다. 지나가던 농부가 땀을 닦으며 건네는 투박한 인사에 마나님도 고개를 숙여 답례했습니다. 처음 해보는 답례라 어색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몽글몽글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마나님은 마을 어귀의 논두렁길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가을 거지가 끝나고 텅 빈 들판이었지만 그곳에는 내년 봄을 기다리는 생명의 기운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흙을 밟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땅에서 나는 곡식들이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농부들의 피와 땀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말입니다. 항아리 속에서 보았던 그 거칠고 상처투성이인 손가락들이 바로 이 땅을 일구어낸 손들이었음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잠시 멈춰서서 들판을 향해 마음속으로 깊은 사죄의 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그 손들의 노고를 헛되이 하지 않겠노라고, 그들의 땀을 착취하여 내 배만 채우지 않겠노라고 말입니다. 길을 걷다가 마나님은 밭에서 겨울 배추를 다듬고 있는 아낙네들을 만났습니다. 아낙네들은 마나님을 보자 잠시 일손을 멈추고 쭈뼛거렸지만 마나님이 먼저 다가가 말을 걸었습니다. 배추가 참 실하구려. 올해 김장은 걱정 없겠소. 마나님의 부드러운 말투에 아낙네들은 긴장을 풀고 활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마나님 덕분에 쌀 걱정을 덜어서 배추도 더 맛나게 절여질 것 같습니다. 이따가 김장 담그면 한 포기 올려보낼 테니 맛 좀 보십시오. 마나님은 뜻밖의 호의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주는 것 없이 받기만 하려 했던 지난날이 부끄러웠지만 이제라도 나누는 기쁨을 알게 되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마나님은 돌담 밑에 핀 작은 들꽃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찬바람 속에서도 꿋꿋하게 피어난 그 꽃이 참으로 대견해 보였습니다. 예전 같으면 거들떠보지도 않았을 잡초였지만 이제는 그 작은 생명 하나하나가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꽃 앞에 쪼그리고 앉아 한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세상 만물이 다 제각기 살아가는 이유가 있고 가치가 있다는 것을 욕심에 눈이 멀었을 때는 미처 보지 못했던 세상의 아름다움을 이제야 비로소 보게 된 것입니다. 마나님은 조심스럽게 꽃잎을 쓰다듬으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너도 참 곱구나. 나도 이제 너처럼 맑게 살아가고 싶구나. 대문 안으로 들어서자 마당 한 구석에 놓인 항아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끔찍했던 소동의 주범이었던 그 쌀 항아리였습니다. 유모가 그것을 깨버리려 했으나 마나님이 말려 깨끗이 씻은 뒤 마당 양지 바른 곳에 두게 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그 항아리는 쌀 대신 맑은 물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나가던 새들이 날아와 목을 축이고 마당을 오가는 하인들이 손을 씻는 용도로 쓰이고 있었습니다. 탐욕을 담았던 그릇이 생명을 살리는 물을 담는 그릇으로 바뀐 것입니다. 마나님은 물이 찰랑거리는 항아리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비워야 채울 수 있다는 말이 바로 이런 뜻이었음을, 텅 빈 항아리가 꽉 찼던 때보다 훨씬 더 풍요로워 보인다는 것을 말입니다. 오후가 되자 마을의 아이들이 최참판댁 마당으로 놀러왔습니다. 대문이 열려 있으니 아이들이 팽이를 치고 제기차기를 하러 자연스럽게 들어온 것입니다. 하인들이 쫓아내려 하자 마나님이 말렸습니다. 내버려 두어라. 아이들이 뛰노는 소리가 들리니 사람 사는 집 같고 좋지 않으냐. 마나님은 곳간에서 말린 곶감과 약과를 꺼내 아이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아이들은 와 마나님 최고라고 외치며 고사리 같은 손으로 간식을 받아들고 신이 나서 뛰어다녔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마나님의 눈가에 잔잔한 주름이 잡히며 따뜻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집안의 나쁜 기운을 모두 몰아내는 듯 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가자 마을 곳곳에서 저녁 짓는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최참판댁 굴뚝에서도 하얀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올라 하늘로 흩어졌습니다. 그 연기는 마을의 다른 집 연기들과 섞여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제 최참판댁은 고립된 성이 아니라 마을의 일부분이 되어 함께 숨쉬고 있었습니다. 마나님은 대청마루에 앉아 노을이 지는 산등성을 바라보았습니다. 붉게 물든 하늘이 참으로 곱고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가슴속에 응어리졌던 불안과 욕심이 저 노을과 함께 사그라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저녁상을 물리고 난 뒤 유모가 마나님의 머리를 빗겨주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마나님, 오늘 마을 김씨네 둘째가 장가를 간다고 떡을 돌립디다. 내일은 저희도 가서 국수라도 한 그릇 하고 오시지요. 유모의 말에 마나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빈손으로 갈 수는 없으니 광목이라도 한 필 끊어다 주어야겠다.
새살림 나는데 보탬이 되어야지. 예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대화가 오고 갔습니다. 방 안의 촛불은 은은하게 흔들리며 두 사람의 그림자를 벽에 비추었고 그 그림자는 다정하게 맞닿아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마나님은 잠자리에 들 준비를 했습니다. 베개 밑에 숨겨두었던 열쇠 꾸러미는 이제 없습니다. 대신 그 자리에는 곱게 말린 국화 꽃잎 주머니가 놓여 있어 은은한 향기를 내뿜고 있었습니다. 마나님은 이불을 덮고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천장의 석가래가 든든하게 자신을 지켜주는 것 같았습니다. 밖에서는 바람이 불어와 문풍지를 살살 흔들었지만 더 이상 긁는 소리나 비명소리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겨울밤의 정취를 더해주는 자연의 자장가일 뿐이었습니다. 마나님은 눈을 감고 지난날을 회상해 보았습니다. 욕심에 눈이 멀어 스스로를 괴물로 만들 뻔했던 그 시간들이 아득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 끔찍했던 경험이 있었기에 지금의 평화를 얻을 수 있었음을 알기에 마나님은 그 기억조차 감사하게 여기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남은 생은 베풀고 나누며 비워진 마음을 사람들의 정으로 채우며 살아가겠노라고 말입니다. 마음이 편안해지자 스르르 잠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잠결에 마나님은 희미하게 들려오는 다듬이질 소리를 들었습니다. 또그닥또그닥 리듬감 있게 울리는 그 소리는 마을의 어느 부지런한 아낙네가 밤늦도록 옷감을 다듬는 소리일 것입니다. 그 소리가 마치 마나님의 심장 박동 소리와 맞물려 평온한 자장가처럼 들려왔습니다. 마나님은 그 소리에 맞춰 깊고 편안한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그 어느 때보다 온화하고 편안한 미소가 떠올라 있었습니다. 악몽은 영원히 사라졌고 이제 그녀 앞에는 따뜻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날들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겨울밤은 깊어가고 마을의 불빛들이 하나둘씩 꺼져갔습니다. 하지만 최참판댁의 온기는 꺼지지 않고 은은하게 남아 마을 전체를 감싸 안고 있었습니다. 쌀항아리의 저주는 풀렸고 그 자리는 사랑과 나눔으로 채워졌습니다. 이제 줄지 않는 것은 쌀이 아니라 마을 사람들과 마나님 사이에 흐르는 따뜻한 정이었습니다. 눈 내린 마을은 고요 속에 잠들었고 달빛만이 아무 말 없이 그 평화로운 풍경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옛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욕심을 부리면 가진 것마저 잃게 되지만 마음을 비우고 나누면 그 빈자리에 더 귀한 것이 채워진다는 것을 최참판댁 마나님은 뒤늦게나마 깨달았습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마음속 항아리에는 무엇이 담겨 있나요? 혹시 걱정과 욕심으로 가득 차 있다면 잠시 뚜껑을 열고 비워보는 건 어떨까요? 그러면 그 자리에 편안한 잠과 예쁜 꿈이 찾아와 채워줄지도 모릅니다. 바람이 자고 별이 총총한 이 밤 모두 편안하고 따뜻하게 주무시길 바랍니다.